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의제하고 형식 정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부 열리고 첫 회담인 만큼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되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 시원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꽉꽉 채우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 저희가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또 제1야당의 대표 국정 현안을 놓고 만나는 영수회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립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까? 네, 그동안 3차 실무 협의를 거쳤지만 의제 조율의 난항을 겪으면서 첫 영수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시간 정도 차담회 형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또 각각 3명의 배석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중 수석 대변인이 함께합니다. 자,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가 용산의 대통령실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의제가 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런 것들이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라 네. 과연 협치나 또 소통, 성과를 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단독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전망도 나오는데요. 비공개 독대가 이뤄질 경우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영수회담 전부터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어제 두 당은 막바지 기싸움에 좀 주력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만큼 정권의 영린까지 꺼낼 수 있다고 이제 벌였고요. 또 국민의힘은 강경 일본 도로를 요구를 관철하는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현안뿐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민감 이슈까지 모두 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는 대통령이 우선 만나자라는 요구를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설령 빈손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할 게 없다라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심리를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어제 박성중 수석 대변인도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하며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은 어떤 내용을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는데요. 민주당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우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거는 야당에서 정의용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고요.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길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야당과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5월 국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네. 자, 5월 국회 지금 임시국회 법안도 지금 좀 중요한데 여당은 지금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일부 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네. 곧 있을 임시 네. 국회에 대한 부의한 양곡관리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제 내놨는데요. 김민수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모두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해서 해결하자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번 영수회담 취임 후에 약 2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이라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정쟁용이라고 평가를 절하했는데요. 총선 또 패배 후에 민심이란 이제 민주당의 주장을 철저하게 좀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최상병 특검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한테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무죄를 받으면 여권은 정권을 내놔야 한다라면서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놨고요. 최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박정훈 대령의 모친에 대한 인터뷰도 좀 이목을 끌었는데요. 노컷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박 대령의 모친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해서 또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뭐 이 최상병 특검 이게 아마 이번에 의제 중에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본회의가 열린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어제 박정훈 대령의 모친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해달라, 공소 취소해달라 그런 요청까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자, 김진우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네, 그동안 공수처가 인력도 부족하고 또 네. 3개월 동안 공수처장이 이제 공석이라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오동훈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 네. 그렇게 밝혔고요.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동훈 변호사는요. 여권 추천 인사라고 합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지명 배경을 밝혔고요. 이날 기자들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제 관계자는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선정한 것이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지명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해당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기인 지난해 9월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동훈 후보자인데요. 이 판사로 임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오 후보자는 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을 해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판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 신뢰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 후보자는 제가 판사 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 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뭐 수사 경험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검사 아니고 판사도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공수처에 대해서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 오 후보자가 직접 발언을 좀 한 부분이 있네요. 네,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 날 오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사건 등 정치적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인적 또 물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아마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사실은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여러 가지 수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르면 내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한다고 합니다. 네.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장 직무대리에 대한 조사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외에도 얼마 전 항소심이 시작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앞으로 좀 수사나 이런 방면에서 좀 많이 그렇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준성 검사 지금 2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진 상태고요. 요것도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또 그 박경훈이죠. 박경훈 전 직무대리 여기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꽤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들을 공수처가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수처장도 빨리 임명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부분까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두 분 또 맛있는 이슈로 찾아왔습니다. 자, 공동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또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셨는데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우리 재밌다. 예. 다 우리 공동대표 덕입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단독으로 입후보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전당대회 시즌이라서. 네네네. 예, 드리겠습니다. 드려요? 초대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자, 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지금 영수회담 날짜 오늘입니다. 자, 실무 회동 때부터 막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었는데 또 협치의 성과 낼 수 있을지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2년 만에 첫 영수회담. 먼저 우리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작에 사실 열렸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뒤늦게 네. 열리는 것이고 그동안 대통령께서 그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셨던 게 가장 큰 배경이 아닐까 싶고 저는 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 네. 번째는
오늘 2시 이후에 영수회담 하고 나서 특검입니다. 뭐 의제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오늘 조간만 봐더라도 협치 일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협치와 특검은 구분돼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선결돼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특검만큼 민생도 중요한데 특검과 민생이 관철이 되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협치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상호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협치의 가능성 또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의 첫걸음은 대통령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특자 들어가는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뭐 최수근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실제 야당의 목소리만을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응답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전 인수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발표를 각자가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발표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표하면 아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고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그냥 영수회담의 결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특검 얘기가 나와야 된다. 특검. 아니 해보지도 않고 지금 뭐 살짝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박영식 씨가 이렇게 야지라 그러면 야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주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의제를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 뭐예요 역시? 예? 뭐? 대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하실까봐. 아니, 어쨌든, 비서실장으로서, 홍철호, 우리 수석. 다 얘기하잖아요.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지 말고. 만나면 또, 소통이 되고, 또 만나면 또 좋은 친구. 여기 뭐, MBC는 아니지만은. 비행기 안 태울 뻔했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아주셔야죠. 특검. 뭐? 아니, 특검이라는 거는 저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상호 소통을 해가면 되는 것이지. 참 저렇게 어떻게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최수근 특검 표결을 붙일 예정인데 우리가 의제를 딱 정해놓지 말고 어그레시브하게 그런 싱킹을 좀 체인지를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민생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제를 딱 이걸 정해놓고 내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죠. 민생 얘기를 빼놓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든 국민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민생 중심으로 제가 국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잘 전하는 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김건희 질문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의 따지기 전에 어차피 또 영수회담 하시면서 우리 대표님이 질문을 많이 대통령께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특검 중에는 그래도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돼요. 방송에서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야당은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요. 우리 박 변호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얻은 게 사실 그런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은 저랑 이제 중국 요리도 먹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모르시네. 그래서 민생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벌써 영수회담 놓고 신경전이 딱 느껴지는데 여당은 일단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정쟁으로 몰지 말자. 그래서 야당은 국정 전환의 첫걸음을 해야 된다. 얘기 좀 돼야 된다. 자, 어떻게 지금 아주 막 첨예한데 특히 민생 회복 논의. 또 말했던 특검, 총리 임명 1시간 만에 이런 얘기들 다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모자라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 반대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즉 이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의제를 정하지 않고 그 얘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오히려 주제를 거론하기가 더 편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를 무조건 만나야 돼요. 너도 만났잖아. 그 만나면은 네. 좋은 친구 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도 만나면 자꾸 이제 마음이 풀리고 소통의 강물이 흘러요. 네. 그 강물이 이제 4대 강물입니다. 4대 강물이다. 볼을 자꾸 설치하면 안 돼요. 네. 볼을 열고 네. 개방을 하고 네. 녹조를 없애야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볼을 여는 것처럼 4대강 볼을 여는 것처럼 열어야 돼. 예, 마음을 열고 열어야 어떤 의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MB 대통령처럼 허심탄회하게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하고 다수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얘기는 난 몰라요. 난 몰라. 다 열어야 돼. 남대문 열렸네. 다 열어야 돼. 아무튼 열어야 돼. 하지만 이제 저런 그렇죠. 그 MB 대통령님의 태도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던지더라도 네. 1시간 동안 충분히 듣고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짧더라도 일단 응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다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찌됐든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속에는 의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씩 껍질을 벗겨가듯이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두고 특검 얘기도 하고 민생도 얘기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정치 의제 중에 정쟁이 아닌 사안은 저는 없다고 봐서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주제를 다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댓글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잘해서 얘기할 것이다. 네. 또 LYG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와라.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도 하고요. 네. 또 배석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하고 나왔는데 예. 이 대통령실 얘기랑 네. 민주당 얘기랑 다를까 봐. 너무 달라지면 또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배석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좀 확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네. 대통령의 응답이라는 것이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 그렇죠. 이게 외교적 수사처럼 응답을 해버리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 안 넓어지는 돼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당시의 대선 그 본선 토론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꼬치꼬치 꼬리 질문을 했던 기억도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태도로 뭐 물론 일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겠지만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다시 물어보고 제대로 좀 응답을 해달라. 네. 어떤 것이 대통령의 응답이냐 좀 정확히 해달라고 재차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좀 보면 2주째 지금 20%대거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TK 지역에서도 10% 정도 떨어졌어요. 25%를 기록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 네. 25%를 보수 정당 소속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런 경우 있었나요? 저 박준 변호사님 또 고향이시니까 네. 더 잘 아실 테지만 이 25%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본 저도 수치거든요. 거의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국면에서도 25%가 몇 번 눈에 띄었을 정도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배경을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뽀개는 정치를 그동안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총선 전에는 자신을 지지했던 의사 집단을 뽀겠고요. 총선 이후에는 지금 지역인 TK가 지금 뽀개진 건데 네.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을 때부터 아마 TK 지역 민심이 흔들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 분들이 제가 실제로 이 총선 기간에 대구에 내려가서 지역 분들 만났을 때도 동대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자마자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목소리 나오자마자 한숨 쉬면서 라디오를 딱 꺼버리시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오 정서가 많이 저반에 깔려 있는데 네. 그런 지역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난 대통령이 뚝심이 있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네.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래? 이거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지역 분들의 정서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간 대통령이 해왔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좀 표리부동한 자세 아니냐. 난 뚝심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대구도 많이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네. 떨어졌다.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영남 자민련, 영남 쪽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승리를 그러니까 영남 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해서 총선에 몰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왜 선거에 패배한 책임을 우리 탓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영남 지역 민심들이 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갈등하고 이제 있는 게. 영향이 많이 줬던 거 아니냐. 예. 아니 그 지지율은 그 전광판에 있는 저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곧 회복을 할 겁니다. 그 영수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말하자면 그 어떤 서사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은 더 쌓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지역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싫어요. 있는 보세요. 포인트라서.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 놀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 지금 아니, 박영식 씨는 진짜 같지 않습니까? 나 참 그. 아니 제가 가짜는 것보다 아니 대통령님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그러니까요. 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문제였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3+1으로 제가 박영식 앵커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 좋다. 3 뭡니까 그거? 예, 3. 족발, 아. 빈대떡, 예. 김치찌개. 예. 그다음에 제가 원은 뭐냐? 원. 뭐죠? 치즈를 깔아드릴게요. 치즈 뿌리면 맛있다고 계란말이에다가. 예, 예. 아우 입맛 다시 먹고 싶네 그거. 아침부터 입맛 다시네요. 영식당이다 예. 보니까. 예, 영식당이니까. 잠깐만 오늘 점심 뭐지 그거? 예. 국물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우리 대구 지지율 있는데 뭐 홍준표 시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대구 지역 지지율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실 텐데. 정몽규 그 사람 참 문제가 많아요. 정몽주요? 정몽규는 떠나라. 박수 안 칠 때 떠나야죠. 세상 사람들이 정몽규를 다 욕해요. 경남지사 그리고 경남FC 내가 구단주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 대구FC 구단주예요. 시민구단이니까. 그래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떠나라! Get out!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축구 얘기를 또. 예. 아니 근데 왜 대구 지역 민심 예, 물어보니까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시면 떠나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정몽규 편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참. 그게 아니고 대구 지역 지지율이 왜 떨어졌냐는 얘기를. 그건 내 모르죠.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모르시는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이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야.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안철수 우리 의원님 참 뭐 이번에 나가십니까? 당권 도전? 뭐 어딜 나갑니까?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가냐? 아무도 안 웃네요. 네, 재미가 별로. 아니 그 안철수 의원님은 그러면 그 이게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똥이 아닙니다. 예. 체인지. 체인지. 제가 왓튼 스쿨 출신이잖아요. 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변할 건지를 얘기를 해주셔요. 그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하나만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하나마나 아닙니다. 예. 무한도전 예. 너무 옛날 얘기. 예. 자, 지금 뭐 하여튼 국민의힘은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비서실장 임명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대통령실 또는 관계자 이름으로 메시지 산발적으로 외부적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다 잡는다. 또 내부 기강을 다 잡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이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또 대통령실 얘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아우 저는 근데 그 정진석 비서실장도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선 논란 얘기 나왔을 그쵸. 때
비공식 라인 얘기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좀 아찔하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조직 체계나 기강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방증이니까 네. 이제 비서실장이 돼서 이 조직이 무너진 부분, 또 기강이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고, 네. 물론 이제 파워풀하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 외부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네. 당위적인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일찍이 언급된 비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기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식 라인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아닌데 우리는 박영선, 양정철 검토했는데 라는 반박을 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의도에서 중진이시고 관록의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새로운 조직에 또 들어가면 네. 직급이 높더라도 텃세라는 거를 막아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4인방,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비공식 라인을 힘으로 누르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된다.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누를 정도의 그런 강한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들어보세요. 예. 잘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민심을 듣고 예.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비서실장이 될 거예요. 네.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 또 뭡니까? 역시 예. 그 육모라는 육모라니요. 저기 뭐 아무튼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방망이를 들 필요는 없고 예. 옛날에 그 장효조 선수가 그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할 타자 그 맞아요. 아니었습니까? 장효조입니다. 예. 그 삼성 라이온즈 네. 그런 것처럼 민심을 들으면은 뭐 3할이 아니고 지지율 30%도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만 아니 그 대통령님 모르게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비선이라는 분들이 여기저기 기자들 만나서 뭐 흘리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계속 못 막죠. 뉴스 계속 같은 흘려요. 건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누가 뭘 흘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흘리거나 그건 모르겠고요. 오늘 점심 메뉴가 참 이게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먹으면서 해야지 이거. 먹는 거 참 오늘 걱정하시네요. 그 영수 회담인지 차담인지는 무슨 차가 나오나? 2시에 하니까 밥 먹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저기 루이보스 뭐 이런 게 좋은데. 이거 알겠습니다. 보스가 들어가니까. 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야, 참. 김건희 여사 12월 이후로 넉 달째 공개 행보를 지금 안 이어가고 비공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달 5월 달에는 공개 행보 나설 수도 있다. 예컨대 이 특정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한 형태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 그 공개 행보에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네, 공적 영역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김 여사가 지금 거의 4, 5개월 동안 그 자맹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문불출했던 것도 사실이고 비공개 행보에 대한 그 공식적인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디올백은 그러니까 왜 자맹을 했는지, 그러니까 디올백은 실제 받은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네. 디올백은 왜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디올백은 어디 있는지, 디올백 하나만 받은 건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가능한 문제였다면 도대체 왜 4, 5개월 동안 보이지 않으셨던 거냐.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의 명분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왔던 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님이세요.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계속 주가 조작 의혹도 그랬고요. 그 의혹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디올백 의혹이 또 터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을 또 차제에 털어내기 위해서 아하. 수사기관의 그 수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검찰에 그동안 소환조사 한번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직접 입장을 밝히시면서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공개 행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뭐 이걸 그동안 비호하고 두둔했던 여당 인사들도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후보 시절에 국민들 앞에서 내조만 하겠다고 밝히신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털어내는 계기를 한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이후에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근데 걱정되는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에 아하. 영부인이 활동을 안 한 적이 우리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똑같은 문제가 또 그래서 불거지지 않을까. 5월 달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요? 감옥! 아닙니까? 송영길입니다. 내 이름이 감옥도 아니고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그랬습니다.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맨날 사람 잡아놓고 구속만 시키던 검사를 대통령이 앉혀놓으니까 김건희 특검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55 특검이 진행됐습니까, 사회자? 네, 그러니까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이 정말 시시야 보고 싶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눈물이 납니다. 예. 아니 그 소나무당 대표님이시니까 또 옥중에 계시지만 소나무당 대표님이시니까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 송영길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정말 프로필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고 그 프로필 사진 얼마나 합니까 그거? 그 한 장 찍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물병 좀 많이 갖다 놔요. 하나만 갖다 놓으니까 이거 던질 수가 없어. 이상해. 송영길 이 법의 형평이 맞냐 이 말이야. 소나무당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올 줄 몰랐습니다. 55 클럽은 수사도 안 하고. 예. 검사들이 그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라도 제대로 좀 해달라. 뭐 요 얘기를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소나무식으로. 자, 야 지금 말씀대로 5월 5일 날 어떻게 나올지 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랑 일정 이 언론 보도에는 130일 만에 공식 활동 재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어떤 보도가 없습니다. 이게 공식 활동을 또 비공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하고 김건희 여사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비공개로 하는 활동인데 공식 활동이다. 이거 자체가 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죠? 우리 국가의 품격이 이게 땅바닥에 좀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루마니아 정상이 대한민국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내가 루마니아 대통령이다. 네. 그리고 저 유럽에 루마니아라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고 싶어서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사실. 근데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태반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 실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밤에만 활동하는 밤에만 활동하고. 아니 무슨 그런 얘기도 이런 있어요. 비공개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공개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루마니아 측에 양해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양해를 구하는 것도 저는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일이다. 이런 정상회담은 정말 희귀하고 기괴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공식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영부인이 활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또 외교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차제에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좀 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지난 25일 만찬회동을 가졌는데요. 자, 영수회담을 앞두고 반윤 연대를 구축할 거다. 또 의기투합을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조국 대표가 던졌던 이 범야권 연석회의의 경우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야권 지지층을 일단 한데 모으는데 좀 주요했던 그런 만남으로 비춰지고 비교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자리가 지도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일반 대중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영수회담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와 얼마나 또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자리라고 영수회담을 규정하려면 적어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자리만큼의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 즉 서로 간의 신뢰가 좀 바탕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영수회담을 넘어서 2차 영수회담, 3차 영수회담까지 넘어가려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담보가 되는 만남, 이것저것 더 따지기보다 무엇보다 이 만남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입니다. 우리는 하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께서도 저를 만나신다 하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도 다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니까요. 그죠? 하나니까. 저희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입니다. 얼음을 깨야 합니다. 그 범야권 연석회의 그 주장하시다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혹시 서운해하진 않으셨는지. 그거는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우, 민주공화국은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짜 뉴스는 안 되죠. 단호하십니다.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도 보면 안 됩니다. 네. 민주공화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국 대표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 엄연한 현실 맞죠.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두 분은 집안에서 중전마마 눈치 보시나요? 저는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조국 대표 지금 말씀하셨긴 해. 정말 좀 더 해보면 수시로 지금 대화를 좀 나누기로 했다. 예. 자, 범야권 연석회의까지 추진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근데 그게 어려울 거라고 네. 보는 게 말씀드린 대로 범야권은 좀 넓잖아요. 그렇죠.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려면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있어야 되고 뭐 사실 뭐 원내만 정한다면 진보당까지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범위가 좀 넓어져서 민주당 측에서 이걸 이제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고 이걸 또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게 한 번만 하게 되면 사실 모냥 빠지는 일이어서 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나는 대상들이 넓어지다 보면 그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범야권 연석회의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다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의 말씀이 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결정짓게 되는 가능성도 엿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수회담이 결렬되거나 범야권 쪽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이 특정 주제가 영수회담이 결렬되면서 더 오히려 관심이 증폭된다. 네. 예를 들면 특검의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아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결론지지 않아지면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이 기구 자체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쪽에서도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진보당 쪽에서도 이거 봐라. 영수회담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반윤 연대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범야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만한 의제들이 다수 생긴다면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말과 행보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희도 어엿한 야권입니다. 야권은 맞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저는 더 춥습니다. 이불요? 네. 참. 추풍낙연이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미래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저희가 빼놔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어제 새로운 미래도 원내 정당이니까. 뉴 퓨처.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저희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자, 이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최상병 특검 처리 부분 또 그리고 뭐 오찬 같은 거 해서 좀 뭔가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5월 본회의 때 올라가면 표 단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상황. 글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이 표 단속을 당연히 주류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낙선자들 모아서 오찬을 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다고 이제 단속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예, 게다가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에는 당연히 낙선인 신분으로 낙선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네. 공천도 못 받았고 심지어 공천을 받았는데 떨어진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어떤 좋은 기분으로 표를 던질지 그렇죠.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낙선자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당근들,
이제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거나 뭔가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표결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주류들, 친윤 주류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표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도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근데 다만 미래가 없는데 굳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가. 국회 우리 마지막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사실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 정말 상당한 원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실상 다릅니다. 이게 사실상 그 여당의 지금 국정 상황이 사실 저도 강서에서 눈물이 콧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타깝게 됐지만 사실상 잘 이렇게 품고 우리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침 방송인데 너무 이제 매번 뭔 말인지 아니 콜을 먹으신 거예요? 술을 먹으신 거예요? 아니 사실상 그 공천 시기에는 사실상 저도 이렇게 코가 막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웃기려고 하는데. 아니 웃기려고 하신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하신 내 말은 제대로 들어보세요. 여당이 지금 수준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전열을 닫아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라면 이번에 표결할 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궁금해요. 저 원내 한 지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 바뀌는 좀 그래서 그건 악의적인 질문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잠깐 턱수거리야. 알겠습니다. 턱이 아파서. 자, 오늘 말씀은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를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웃음 드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상황 실장을 맡으면서 당의 선거를 쭉 이끌었고 한강벨트의 대표적인 스윙 보터 지역이죠. 여기 승리를 영등포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분입니다. 김빈석 민주당 의원 모시고 총선 이야기부터 여러 현안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시간이 흘렀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영등포 을입니다. 여기서 사실 뭐 당선 소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감사하죠. 제가 네. 선출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4번째 당선이 됐는데요. 예. 3번째 당선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4번째 당선되니까 이게 참 무한한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어서 그냥 감사하죠. 영등포 을 정말 초박빙이었어요. 저도 그 개표 방송을 계속 봤었는데 99.8% 개표 진행됐을 때 그때 1% 포인트 차이로 이기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도 그렇고 승리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선거에 이기면 또 이 모든 것이 다 비결이 되고 지면 또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선거를 이번에 함께한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열심히 화합해서 뛰어준 건 어떻게 보면 아주 뭐 기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분들이 뭐 함께 뛰었던 분들, 뭐 보좌진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해준 것. 물론 상대방도 열심히 뛰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 뭉쳐서 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다들 너무 고맙게 열심히 뛰어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된 것이다 이렇게. 물론 뭐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화합이라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가야 되고 오갈 것으로 보는지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총선 민심이라는 게 국정의 방향을 바꿔라, 국정의 대전환,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방향 잘못됐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정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방향을 잡고 사실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의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그냥 그런 방식이 이제 무산되면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야당이 주로 관심이 있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령 뭐 내각의 새 구성과 관련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협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일방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반 정도 시간을 쓴다면 그런 얘기를 일단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방향에서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제를 설정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이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 논의를 그냥 이렇게 뭔가 성과를 가지고 일정하게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자기의 답을 내면서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본인의 마음 내지는 전략 이런 것에 따라서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 회담이 되겠죠. 아하. 이 실무 협상할 때는 좀 뭔가 의제를 어떻게 할지 결국은 민주당이 의제 없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차담 형식으로는 1시간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시간이. 통상적으로는 이런 형식의 회담은 의제를 정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시간을 쓰는데 좀 적절하죠. 또 그동안 많이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호 대화를 이렇게 풀어본 신뢰가 쌓이거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게 뭐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진행해서 뭐 이런저런 의례적인 걸 빼고 나면 얼마나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서로 풀어가면서 대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걱정되는 게 이게 끝난 이후에 쌍방에서 대통령실하고 또 민주당 어떤 발표를 할 건데 그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게 또 답변이 되고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합의가 안 되면은 그거는 각각이 서로가 상호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각각 발표하고 그러니까 뭐 가장 정리가 안 되는 방식은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최소한도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라는 것 정도를 같이 발표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장 어떤 대화에서 그 비교적 성과를 도출했다 하면은 공동으로 어떤 내용을 뭔가 합의할 수도 있고 뭐 그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뭐 대통령실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번 회담이 국정 어떤 기조를 전환하는 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방향 글쎄요. 저는 뭐 사실 그런 기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계시다.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큰 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의제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담아서 그거를 직접 요구하고 직접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 담긴 어떤 민심을 따라서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뭐 가장 기본은 되겠죠. 이번 영수회담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잠깐 만났습니다. 저녁 회동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뭔가 회동을 하겠다.
이 회동 어떻게 볼지 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언론에서는 이러저러한 뭐 다양한 뭐 그림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큰 틀에서 보면은 협조 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향하는 큰 방향의 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일단 성취해야 될 목표라는 정치적인 목표라는 점에서도 네. 어떤 그 내에 있어서의 그룹별 또는 개인별 목표를 전체 공동의 목표보다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이 막 절대적으로 대별되는 것도 아니고 네. 각종 분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조국 혁신당에 비례투표를 했던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서 만약에 서로 합리적이지 않게 뭔가 부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네. 공동의 틀을 벗어나는 쪽으로 간다 하면은 그에 대한 비판이 뭐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협조 관계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뭐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이.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뒤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또한 네. 뭐 딱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 조국 혁신당이 다 쇄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것이 민주당 내에 뭐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의 이슈라든가 네. 또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이상으로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각적 이슈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이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사회 정책적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특성만으로만 어떤 쇄빙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특장이 있는 분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후보 등록 절차 마무리됐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독으로 네. 나가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계속 의원님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불출마를 이렇게 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종합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뭐 조금 더 다른 일을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에너지를 평소 때 한 서너 배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선거 때 쉽지 않아서 그렇군요. 예.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선거를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더 큰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할까, 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쭉 했는데 네. 이 다음에 결국 지방선거나 대선을 승리하고 또 더 잘된 어떤 안정적인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서 아주 절감한 것이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 당원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당원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공천도 그렇고 어떤 일종의 당원혁명, 당원의 참여 이런 것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었던 선거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더 당원들을 확대하고 또 당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토론을 해서 더 큰 어떤 당원의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걸 사회적으로 확대하면은 일반 시민의 민주주의가 되겠죠.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더 큰 승리를 준비한 일이겠다. 근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쭉 있었어요. 네. 쭉 있었고 그것의 다음 화두를 그것으로 잡고 좀 준비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원님도 의원님이지만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또 언론에는 뭐 친명으로 이제 교통 정리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뭐 그렇게 교통 정리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최근의 전반적인 지도 체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당의 지도부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구성이 됐던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겨놓고서 바로 그렇게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꼭 좋으냐에 대한 암묵적인 공감대도 일정하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모양새인데 실제 당 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판단한다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뭐 바라거나 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다는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꽤 전부터 이번 총선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불가피론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본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고 리더십이라는 것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뭐 누가 보다라도 현재 있어서의 전반적인 민주당의 어떤 구성이나 방향이 이전에 있어서보다는 훨씬 더 방향의 일치성이 높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쨌든 총선 승리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읽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것으로 목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라는 앞으로 더 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 이재명 대표가 만약 결심을 한다면 그렇게 쭉 연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주 지지자들 사이에도 이거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당 분위기를 한번 여쭤봤고요. 국민의힘도 좀 질문 드려보면 이번 주 내로 원내 사령탑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철규 의원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로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뭐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총선 이후에 어떤 민심의 변화의 요구가 있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 안아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일정한 대안 세력으로서 그것을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세력이랄까 뭐 이렇게까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이철규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철규 원내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불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은 유리 불리를 떠나서 사실은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큰 틀에서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 중심의 어떤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와 연동이 돼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방향이 변화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계속 잘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철규 원내대표를 논하기 전에 오늘 가령 이제 영수회담이 나오겠지만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한 마음 자세라든가 방향이 과연 전환할 것인가 그것이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할 것이다. 누가 원내대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자, 이제 곧 5월인데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열릴 건데 문제는 최혜병 특검 이게 지금 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혜병 특검은 사실은 그야말로 피해갈 수 없고 또 피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국민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뭐 국민적 관점에서 보나 또 어떤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나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나
모든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피해갈 수 없고 통과시켜야 될 일이죠. 뭐 또 민주당도 또 중요하지만 또 거부권 이런 게 또 열려 있잖아요. 예컨대 이걸 거부해가지고 국정이 굴러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못하게 해야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보다 낙선자 오찬을 이렇게 갖는 게 이 표를 좀 의식해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최혜병 특검은 저희가 정말로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이런 국민적 요구라든가 어떤 정의의 방향에 어긋나게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계속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92석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마지막 8석의 여지를 남겨준 것이지만은 네. 그 8석은 민심의 압박 속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 당선된 분들도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또 거부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접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특히 수도권이나 영남에 있는 의원 아닌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저도 궁금한 네. 바인데요.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직 숫자가 뭐 조금 적죠. 적죠. 몇 분 안 되죠. 네, 그건데 예.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당장의 국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면은 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네. 자, 최상병 특검 비롯해서 22대 또 국회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원구성 얘기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장은 다 괜찮은 분들이어가지고 네. 오늘도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있고 토론회도 좀 하고 하면서 골라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전과 같은 저희가 국회의장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게 이번 국회 운영을 보면서 네. 갖는 답답함이 굉장히 쌓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 운영. 예,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뭘 진행할 때 본회의장에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네. 화를 내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엄청 화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예. 그래서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쌓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출마하는 분들이 네. 다 그런 식의 기계적 중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국민적인 합의의 기초에 있거나 또는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네. 무리하게 뭐 어떤 묘수를 써서 진행을 지연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덜 우려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국회의장 선출할 때 다수결로 의원들이 이제 뽑는 거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오늘도 보니까 네. 각종 당원 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네. 지지를 받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이 네. 이게 야 너무 비개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 또는 당원들의 불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현상 자체가 다음에 뽑힐 국회의장들 전반에 대한 일정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압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민주당이 꼭 가져가야 할 그 상임위 어떤 게 있습니까? 법사위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법사위 운영위 얘기는 이제 기본으로 이번에는 뭐 원내대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에서 계속 논의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으로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통상 그 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협상을 너무 질질 끌어서 일정한 원구성이 의석 비례로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과거에 한번 그랬듯이 네.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21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어서 이제 통상적인 경우처럼 의석 비례로 된다면은 그때는 뭐 그것은 상호 관심 있는 저 상임위를 그걸 조율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네. 뭐 그 언론의 문제라든가 과방위 등등 때문에 뭐 법사위라든가 과방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있겠죠. 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이 일당이 가져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꼭 가져가야 된다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뭐 크게 논의의 대상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원구성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까? 22대 되면? 뭐 그것을 가지고서 시간을 계속 끌면은 아마 새로 이번에 구성될 의장들은 국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22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다시 또 입성을 하시는데 꼭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면서 또 각오도 있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는 제가 이제 비교적 정책 관련한 일들을 맡아서 그 다양한 분야의 법들을 했습니다만 하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일선의 구단위, 그러니까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비춰서는 좀 낡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각종의 법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과 토론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하는 큰 틀의 변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법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어떤 기초 단위 수준의 조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각종 당사자들의 참여가 더 많이 보장되게 하는 방식, 이런 큰 어떤 하나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런 방식의 법들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계획들을 좀 더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말씀 자체가 더 어떤 21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가서 더 큰 활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이죠.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의원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네네. 항상 저는 계속 의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바깥에 있으니까 원 외무는요. 진짜 아무 데서나 다 의원인 척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지적 참견 시점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김민석 의원하고 저희 인터뷰했었는데 가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을 새기냐고. 1% 마지막에 한 98% 이 정도까지도 저거 하니까는요. 아유 저기 하는데 그렇게 휴 돌린 사람들이 꽤 되죠. 네. 끝까지 보셨겠네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얘기 인터뷰 중에도 하긴 했었는데 김민석 의원은 원내대표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어디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열심히 저는 원내대표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좀. 그래서 당연히 나가실 줄 알았는데 아마 아직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원내대표. 근데 그때도 그렇게 득표율이 높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이번에가 아마 박찬대 후보로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민심이
정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불출마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독으로 아마 박찬대 의원의 이제 가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경우에나 경선이라는 게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될 사람도 자기들의 그 의지와 자기네들의 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박주민 의원도 또 저 김민석 의원도 뭐 철회를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석연치는 않다. 저는 하여튼 경선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선을 또 해야 다음에 또 그럼요. 딴 사람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또 그 다음 후보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원내대표. 그럼요.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회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결단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의제 협상이 안 되다가 오늘 영수회담 성사된 부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저기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 하락을 막게 한 거. 뭐 이거는 잘하신 거고 국민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것도 잘하신 거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전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그냥 뭐 저 의제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로 정해진 것도 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타이밍도 괜찮다. 타이밍 그려면 원래 사실 지난주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저 너무 여기서부터 늦어지면은 서로 간에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괜찮은 거니까 두 분 다 이 기회를 실망시키지 않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국민들이 약간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실효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요. 사실 대통령에게만 사실 조금 뭐 기회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심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좀 거대 야당으로서는 사실 거기 특별히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뭐 타협해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좀 적성을 끌어내는 의미는 있겠으나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하면은 그 대통령한테 좋은 거지 야당한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그리고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려우니까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대통령이 잘 살려야 되는데 글쎄 대통령은 마음이 딴 데 가 계시기 때문에 딴 데 가 있다고요? 딴 데 저는요.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신 걸 거예요. 첫 번째가 지지율 폭락 막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총리 지원을 임명하고 나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가게끔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게 두 번째. 그래서 아마 그게 은근히 저기를 뭐 하려고 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상당히 불순하게 보이는 거고. 불순한 뭐죠? 불순하게도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보수 언론 중심에서 독대 얘기가 자꾸 나와요. 독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령 이재명 조국처럼 상호 신뢰관계가 확실할 때는 독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그러면 그거 보고도 우리는 마음이 좀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도 대통령께서는 뭐 피의자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면은 무슨 뭐 사법 뭐에 대한 협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게 딴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독대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협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비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독대라는 걸 은근히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석자들이 지금 벌써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배석자들은 당연히 정해졌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 정책실장, 그다음에 홍보실장의 대변인, 대변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번이 그게 이제 사전 의제가 없다 보니까
사전 의제가 있으면 사실은 미리 다 조율하고 만나고 그렇죠. 나서 독담하고 나서 공동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자 나와서 딴 얘기하면 네. 그것도 이제 또 불신을 더 키우는 게 될 텐데 근데 저는 이거를 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이번에 영수회담의 예. 시간의 편은 대통령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주도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야당 대표 말이 더 많이 신뢰성을 또 높일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드는 거라든가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아예 솔직 담백하게 네. 협조를 구할 건 확실히 구하고 근데 이제 협조를 구한다고 하시더라도 대통령이 가령 총리를 뭐 특별하게 총리 후보를 거명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협상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얘기를 또 어떤 의제를 꺼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솔직 담백하시면 됩니다. 이번 다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네. 총선의 민심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예.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거는 이제 경제와 민생 경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민심이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네. 또 뭐 영부인 얘기는 안 꺼낼 겁니다만은 하여튼 특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저는 전달하실 거라고 봐요. 다 하실 것이다. 시간이 이제 2시인데 1시간 정도 잡고 있다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조금은 뭐 느리겠죠.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은 느리더라도 근데 뭐 저기 대통령이 뭐 60분 동안 59분을 얘기하신다는 분이니까 네.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 뭐 한 3분을 얘기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전달하는 능력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으니까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게 있을 겁니다. 네. 자, 요것도 화제가 되는 얘기 좀 해보면요.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본인이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공소 취소 안 하면 안 된다. 또 무죄가 나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놔야 된다. 이런 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간절함은 확실하게 뭐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공소를 취하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네. 그거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미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네. 여기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공소 취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고요. 다만 어머님으로서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취하는 태도에서는 저렇게 마뜩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 너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제 특검은 특검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지금 재판에서 거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밝혀줘야 될 거는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럴 거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시원 비서관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오늘 네. 공수처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 그 판결이 나더라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갑자기 취소시켜요?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속 재판은 그런 겁니까? 뭐 제가 군 판사를 해서 그렇지. 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글쎄요. 하여튼 뭐 이게 그만큼 심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끊을 수는 없다는 게 네네. 예, 이제껏 왔는데 특검을 글쎄요. 하든 어떻게 하든 네. 공수 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지금 증거가 다 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영수회담에 이 얘기도 좀 할까요? 아니 특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이거를 5월 2일 날 이거를 하게끔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많으나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전향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대통령께.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케이를 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무슨 뭐 민생지원금 이걸 가지고 뭐 밀당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로 가면은 저는 그건 아주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상당히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거를 열어주고 있는 거다. 대통령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냐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결국 근데 이제 걱정은 되죠. 걱정됩니까? 이런 게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나 이른바 감추고 싶은 쪽은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 5월 2일 날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만약 여기서도 거부권이 발의되고 제2에서 또 부결되고 그러면은 이제 6월 달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또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구성하고 국회의장 원구성도 해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또 이제 루스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7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또 특검 지명하고 뭐 운운하면 7월 달에 넘어가면은 이제 1년이 넘어가면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보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하는 게 좀 어려울수있다. 자꾸 이제 없어지는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뒤를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니까. 지금 이제 임시국회인데요. 그건데 문제가 김진표 의장이 4일 날 해외 순방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2일 본회의가 민주당 뜻대로 가능할까 임시회? 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외 순방합니까? 뭐 정말. 어디 가신대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방 일정이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글쎄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혹시나. 근데 뭐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도 이것까지 안 하면은 되게 야당 뭐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혼날 거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임시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자, 이번 주도 금요일 날 양당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마 지금 추대로 좀 되는 모양새인데 두 당 원내대표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박찬대 단일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대승한 당이니까 대승한 당에는 대세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로 가는 거가 뭐 그거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박찬대 후보가 상당히 사실 최고위원 하면서 신망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 수완도 좋고 그다음에 사교력도 있고 정책 능력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패한 정당에서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패한 정당에서는 사실은 후보군이 경쟁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 사람이 이제 보통 경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마치 또 대세처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석연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럴 때 하는 게 일종의 비상 원내대표식으로 나오면 이제 말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더군다나 이철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그때 뭔가 해가지고 인사 뭔가 해가지고 그때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가 계속 드롭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인사영입위원장이라는 맞죠. 거 감투 쳐가지고 예. 또 이번에 22대 국회를 또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대패 또 예. 대패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이 3세 번째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해요? 또 모질라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더구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통령의 친윤이라는 거 저기 한 이후에 이른바 초기 원조 네. 친윤들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친윤이잖아요. 찐윤이라고 요새. 네네. 요새 찐윤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 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분인데 네. 이번에 근데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이런 게 실망스럽다는 거죠. 이제 대패를 했다는 건 대통령이 이제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당이 그쵸. 또 실패한 예. 거죠. 거기에 또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인사영입위원장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는 정진석 위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또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친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예. 그러면 이건 뭐냐 당에 대한 그립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다 며칠 전엔 이른바 낙선자들을 다 모은 것도 아니고 의원들만 모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낙선자들 다 모은 줄 알았어요. 낙선한 의원들. 네. 그리고 낙선자를 모았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왔을까? 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선자를 하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같이 오찬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낙선한 국회의원들만 모았잖아요. 그건 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막아라. 그거 아니에요. 표단속입니까 그러면? 표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데 당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특검법에 대한 표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지난번에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도 예.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나온 게 표단속하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또 친윤으로 나온다는 이철규 위원장도 그거를 도와줬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니까 이거 당의 미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안에 국민의힘 이번에 당선자도 있고 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말 국힘은 그렇습니까? 이상한 거라. 아니 도대체 캐비넷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아니면 새로 떨어질 떡고물들이 얼마나 뭐가 있느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뭐 거론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친윤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친윤을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가 국회를 네. 딱 자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언짢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를 좀 했고요. 원내대표는 좀 조용한데 추대 방식이니까. 근데 국회의장 선거전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제 저는 경선 좋아요. 아, 경선 좋아하시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다선에 네. 연장자를 갖다가 보통은 추대하는 거로 네. 가면은 당연히 추미애 의원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추미애 의원은 너무 추상 같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분들이 경선에 나오고 그러는 건데 경선 뭐 하는 거는 좋고요. 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경륜 있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저는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좋아하고 조정식 의원도 좋아하고 또 누가 나온다나 한 분이 더 있었던 거, 네 분이었던 거. 네, 정성. 예. 네. 정성. 근데 이제 이런 조정식, 거예요. 정성호, 우원식. 네, 저는 하여튼 친명팔이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인정하는 예전부터 인정하는 사람인데 예. 정치권에서 특히 자리해야 하는데 뭐 친명 운운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좀 독립적인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세력에서는 좀 독립적인 사람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오소리티가 좀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권위가 좀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좀 그 다음에 국회의장은 왜냐하면 국가서열 2위입니다. 더군다나 의전서열 2위인데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상당히 낮은 이런 데서 국회의장이 좀 버텨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22대 국회에서 네. 박병석 의장님이나 혹은 김진표 의장님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호감도 강하고 또 비호감도 강합니다. 근데 비호감이 강한 사람이 보통 줏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추상 같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투표를 하죠? 의원들 앞에 저는 이럴 때 추미애 의원이 여기서 잘 웃으시더라고요. 예. 나가셔서 추미애 의원이 네. 그 추로 얼마나 국회의장으로 균형추 역할을 잘하시는지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정말 낭중지추처럼 뚫고 나오는 능력도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추추추레인처럼 돌파력도 있는 분인지 네. 제가 얼마나 추상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국민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지 네. 그걸 설득하는 거는 추미애 후보가 하셔야지. 추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민주주의,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네.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냥 권투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도 열심히 하십시오. 딴 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고량주로 회포도 풀었는데 이게 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뭐 이거야말로 굿 타이밍이죠. 좋았다. 아주 제대로 타이밍을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언젠가 예? 6월 전에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22대 개원 전에는. 근데 이제 요새가 딱 좋아요. 대통령은 네. 막 이것저것 미루고 안 한다, 뭐 한다, 의제하다,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국민들 지지해 죽겠는데 딱 그거 저기 하시고 네. 이거 이제 영수회담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딱 만나는 조국 거. 대표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른바 이재명 후보 지지파와 조국 대표 지지파는 또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댓글도 막 많이 싸웁니다.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네. 또 싸움을 부추기고 하는데, 그거 싸우는 것도 정치의 일부분이니까 그거 다 좋은데, 그게 네. 이제 지금 조금 불거지려고 그러는 판에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오늘 양쪽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또 네. 욕먹을 얘기를 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분 사이는 네. 그러니까 정말 신뢰 관계가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저는 지난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 언론들이 갈라치기 하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기사 나가고 그럴 때 딱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가 없습니다. 이건 보면은 서로 간에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신뢰관계 위에 두 분의 관계를 제가 뭐라고 하면 정말 좋은 파트너이자 또 좋은 라이벌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라이벌 그러면 벌써 다 대선 주자 운운하면서 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이게 아니고요. 예. 정치 지도자는요. 파트너이면서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가지는 게 천복이에요. 복이다 그게.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그런 분을 주변에서 그렇게 갖지를 못했어요. 네, 라이벌은 없었어요.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파트너가 될 만큼의 이게 잘 없었는데 조국 대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나타나서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물론 조국 대표도 잘하죠. 좋습니다. 두 분 관계. 두 분 관계. 자,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1호로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조금 신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모든 특검 다 싫어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에서 국힘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네. 쪽에서 한동훈 특검은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어요. 소문처럼. 한동훈 특검만. 네. 한동훈 특검만.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밟아야 되는데 내가 밟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특검에서 밟아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네. 저는 지금은 한동훈 특검의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예. 또 이채양명주의 예. 특검. 이때의 지금 시절이지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먹잇감을 주는 거거든요. 언론이나 또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거를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21대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한참 있던 거 아시죠? 그렇죠. 했었죠. 네, 했었는데 작년 말쯤에. 근데 왜 작년이 아니라 고재작년. 네. 왜 그랬느냐 하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괜히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뭐 그거는 어차피 6월 달에 예.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될 텐데 지금 그걸 1호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그 공약은 내셨으나 맞습니다. 그게 그거를 꼭 하셔야 될지는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나? 끝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어떡합니까? 나옵니까 전당대회? 열심히 치받았고 나야지. 저는 정치한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박수를 칩니다. 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치받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걸로?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실속은 나중에 차리더라도요. 네. 일단 명분은 명확하게 하는 건 필요할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거를 발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의 탄압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여당이나 혹은 용산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게 나오면은 한동훈은 오히려 머리 뚫고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정치인으로 크려고 그러면은 지금 철저히 짓밟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짓밟히고 네? 그걸 뚫고 그럼요. 나와야 된다. 근데 짓밟힐 때도 네. 공식적인 매너는 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혜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되고 당일 저녁에는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